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시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주식부터 거시경제, 또 소비자 행동까지.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그림을 함께 완성해보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보죠. 중국이랑 미국의 전력 생산량 추이인데 와, 이 그래프는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비슷했는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어요. 중국의 산업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이 차트 하나가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의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 원자재와 에너지를 다 빨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런 가파른 성장은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와 규제 리스크를 동반하니까요. 그렇겠네요. 에너지 시장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작은 정책 변화 하나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그냥 뒤흔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항상 점검해야 하죠. 중국이라는 글로벌 엔진의 힘은 알겠는데 그럼 그 과실이 미국 기업들한테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 차트가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인데 이건 좀 이상하네요. 네, 어떤 점이 그렇죠? 이 거무직 섬, 그러니까 미래 전망치가 녹색 선, 실제 실적보다 너무 위에 있어요, 이 격차가. 상당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 검은색 선이 말하자면 월스트리트의 희망회로고 녹색 선은 기업들이 받아든 성적표인 셈이거든요. 희망과 현실의 괴리군요. 네, 근데 지금 그 둘의 괴리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는 건 시장의 기대가 현실을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특히 녹색 선의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건 수익성이 한계에 부딪혔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현재 강세장의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특히 경기에 민감한 기술주나 소비재 섹터 비중이 높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의 한계가 보인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세 번째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인의 알코올 소비율이 1939년, 그러니까 거의 대공황 시절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와, 이게 그냥 요즘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는구나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미국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술이 대표적인 재량 소비재니까요. 그렇죠. 지갑이 얇아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 중 하나죠.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같은 요인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압박이 핵심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주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당연합니다. 외식, 레저, 엔터테인먼트처럼 사람들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분야 전반의 둔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준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겠군요. 다음 차트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확률인데요. 며칠 사이에 케빈 워시의 확률이 수직 상승하면서 케빈 하세트를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케빈 워시는 기존 정책 방향과는 다른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더 긴축적일 수 있다. 네, 그의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자마자 시장이 즉각적으로 금리와 달러 가치의 그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시기에는 금리 향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채권 포지션을 재점검하고 워시 같은 인물이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찾아보면서 정책 성향을 미리 공부해두는 게 중요하죠. 정책 불확실성이라 그런 와중에 은행 시스템 내부는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네요. 마침 다음 차트가 미국 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지급진비금 비율인데
최근 12% 아래로 떨어지면서 희소 구간이라는 붉은색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건 위험 신호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은행이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쌓아두는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족해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이 비율이 12, 13% 밑으로 내려가면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개입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 이번에도 그랬나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연준이 재무부 채권을 매입해서 준비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호재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왜 연준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국내 유동성은 연준이 어떻게든 관리한다지만 해외에서 오는 리스크는 막기 어렵겠죠? 다음 자료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나리오인데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거의 수식으로 치솟는 모습이 정말 살벌하네요. 1차 무역전쟁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이건 그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예고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현대 공급망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한쪽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그 충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이 크겠네요. 특히 중국을 중간재 공급기지로 활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환율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관련 수출주 비중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해도 거시경제, 기업 실적, 소비, 정책까지 온통 안개 속인데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시장 심리 주기 차트를 보니까 현재 시장이 우울 또는 불신 단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이 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성과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탐욕과 공포라는 집단 감정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죠. 네, 그렇죠. 현재가 우울 단계라는 분석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이제 정말 깊은 침체의 시작이라는 비관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역설적으로 공포가 극에 달했으니 최대의 금융기회가 오고 있다는 낙관론입니다. 극과 극이네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우울한 현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네요. 다음 세계 지도를 보니 미국을 찾는 해외 방문객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했어요. 붉은색이 짙을수록 감소폭이 큰 건데 거의 모든 나라가 붉은색입니다. 강달러 현상의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대표적인 고가의 재량 소비니까요. 아까 봤던 알코올 소비 감소와 같은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미국 내수 경제, 특히 관광, 항공, 호텔, 소매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적인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장이 침체된 후에 회복될 때의 수익률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서 침체 후 첫 해 수익률이 가장 높고 2년차, 3년차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네요. 네, 이건 시장의 동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큰 하락 뒤에는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만 그 초기 에너지가 소진되고 나면 결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일관된 데이터네요. 맞습니다. 만약 지금이 강력한 초기 반등이 지나간 시점이라면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은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이야기하니 AI가 떠오르네요. 다음 두 차트가 정말 재밌습니다. 위 차트는 실제 기업들의 AI 채택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반면 아래 차트에서는 투자은행가들이 앞으로 AI 채택률이 폭발할 거라는 장밋빛 기대를 하고 있죠. 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상당한데요. 바로 그 괴리가 지금 기술주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시장의 주가는 이미 장밋빛 기대를 모두 반영해서 올라와 있는데 만약 더딘 현실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가도 그렇죠. 기대감에 투입되었던 자본 지출이 줄어들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면서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증명해내는 기업을 옥석가리기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와, 이 다음 차트는 정말 숨이 멎네요. 미국 학자금 대출 연체율 그래프인데 팬데믹 때 거의 0%까지 떨어졌다가 상환이 재개되자마자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는데요. 네, 정말 극적인 움직임이죠. 이건 단순히 연체율이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상환이 시작되자마자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미국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재정적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지표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보통 상환 우선순위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아,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부터 갚는군요. 그렇죠. 즉,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했다는 건 다른 대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소비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에 기반한 금융회사나 소비재 기업들의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 속에서 투기적 심리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보니 거의 쌍둥이처럼 붙어서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두 자산이 이렇게 동조화된다는 건 이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개별 자산의 가치보다는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라는 공통분모에 있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고 투자하고 싶을 땐 같이 오르고 반대로 불안해서 돈을 빼고 싶을 땐 같이 빠지는 거죠. 지금처럼 두 자산이 함께 하락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정책은 시장에 우호적일까요? 아니면 부담을 주고 있을까요? 다음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높을 때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지금은 한참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네요. 이 스프레드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마이너스라는 건 임금 오르는 속도보다 이자 부담이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버는 것보다 나가는 이자가 더 빨리 늘어난다. 네, 즉 연준의 긴축 정책이 여전히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반등하려면 이 스프레드가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속보가 떴네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내년에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잠깐만요.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가 너무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죠.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특히 이번 발표에서 구조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 의미심장해요. 이건 금리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운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고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연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단기적인 호재에 흥분하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네요. 하지만 이게 마냥 즐겁게 볼 사실은 아니라고요. 네, 이 사진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경기는 둔화하는데 스태그네이션, 먹거리 같은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이런 고급 식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건 식료품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걸 의미해요. 투자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원자재나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자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방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느낌입니다. 다음 자료는 아주 직설적이네요. 그냥 경고 신호라고 써 있어요. 이 메시지가 리스크 관리와 자산 배분을 전문으로 다루는 출처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공포 조장이 아니에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라는 거군요. 네, 시장의 불안정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객관적인 경고인 셈이죠. 예상치 못한 작은 충격 하나가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포트폴리오의 위험 노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해치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 경고가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S&P 500의 주가 매출 비율, PSR 차트를 보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닷컴 버블 정점보다도 48%나 높다니 이건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PS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닷컴 버블 때보다도 높다는 건 미국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작은 아파트가 강남의 타워팰리스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과 같은.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밸류에이션은 아주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 있는 취약한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고평가 부담은 시장을 이끌던 대형 기술주들에서부터 나타나는 걸까요? 넷플릭스 주가를 보니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뒤로 17거래일 연속 그 아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기술적 분석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의 생명선으로 불립니다. 이 선이 무너졌다는 건 단순히 단기 조정을 넘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약세 신호예요. 넷플릭스 하나만의 문제로 볼 건 아니군요. 네, 시장을 선도하던 종목이 이렇게 힘을 잃는다는 건 시장 전반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추세가 다시 위로 돌아섰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군요. 오라클의 회사채 수익률이 급등해서 신용등급이 훨씬 낮은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수익률에 근접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채권 시장은 종종 주식 시장보다 더 똑똑하게 기업의 위험을 감지하곤 합니다. 오라클 같은 우량 기업의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채권 투자자들이 오라클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할 위험을 높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지연 같은 개별 이슈 때문이지만 이건 특정 기업을 넘어 기술 섹터 전반의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듯한 마지막 자료네요. 한 분석가가 온통 하락을 의미하는 붉은색 핸들로 가득 찬 차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이미지는 현재 시장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가격 패턴,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 여러 지표들이 동시에 위험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펀더멘털, 심리, 기술적 분석까지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을 재평가하고 포트폴리오 방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맞춰본 퍼즐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다소 우울한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거시경제, 소비자 심리, 기술적 분석까지 거의 모든 자료에서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그 시장 심리 주기 차트,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아, 그 우울과 불신의 단계 말이죠. 네, 역사적으로 최대의 금융 기회는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감의 순간이 아니라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우울의 정점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수많은 경고 신호들, 이게 과연 더 깊은 하락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위대한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